겁니다.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네, 앞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16년 만에 재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유형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 원장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이제 제안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부 때 헌재에서 위헌결정까지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카드 띄우기를 왜 다시 이 시점에 나섰을까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예. 뭐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일단 그리고 실제로 다 가 있어요 지금요. 거의 다 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저게 검찰하고 법원이 있으니까 예. 과천에 있고, 그다음 외교부는 어차피 대사관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 대부분 행안위까지 해서 대부분 다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행정 도시로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세정이. 근데 거기에 이제 청와대라든가 국회가 가게 되면은 상당히 수도권의 과밀집이라든가 서울의 집중 현상들, 또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땅값의 상승 작용,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약화되지 않겠냐,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근데 여러 가지 하여튼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넘어야 될 벽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지금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만 기러기 아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이 교육 문제라든가 인프라가 갖춰 있지 않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대거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한 형태로 있는 그 주거 형태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차라리 저는 현실적으로 국회 분원 옮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국회 분원 빨리 올려서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퇴근해요. 국회에서 뭐 일이 있으면 그냥 와서 그냥 또 저녁에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비효율성이라도 일단 좀 고치는 이런 부분들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 물론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전될지는 국회에서 얘기될 부분이지만은 예. 일단 그런 단기적인 처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군불대기에 나섰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 또는 뭐 특별법을 만들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김두관 의원은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법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김부겸 전 의원은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죠. 적극 찬성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당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이제 재점화시키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뭐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수건 사업 행정수도 이전을 이제 공약으로 옛날에 걸기도 했었고, 예. 이것이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전반적인 그런 것은 시행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지금 왜 꺼냈을까? 저는 이 배경이 훨씬 더 궁금한 거지.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여당이 상당히 지금 공세를 취해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공세 취하는 것도 지금 상당히 수세적 국면이 많지 않습니까? 네. 북한 문제도 그렇지, 서울시장 문제도 그렇지, 부산시장 문제도 그렇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부동산 이 집값 문제, 상당히 지금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이슈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꺼내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슈 전환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어떤 강력한 이슈를 끌고 감으로써 국민들과 그리고 야당의 견제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존재감 그리고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의 어떤 장악력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카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집권 여당 그리고 대통령, 청와대 이렇게 해서 집권 세력이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면 야당 또한 여기에서 상당히 반대는 하겠지만 여기에 일정 부분 휩쓸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 카드로서 이것을 던졌는데 예. 그 결과는 뭐 그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던졌기 때문에 야당도 여기에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이제 충청도라는 그런 표심이 상당히 또 정치적인 그런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면 전환, 이슈 전환에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중도 표심이라든가 서민들한테 일정 부분 이거에 대해서 상쇄시키는 정부의 비판에 대해서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저는 정치적인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예.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치적 카드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실제로 이제 수도를 옮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도를 그렇습니다. 옮기는 예. 문제는 물론 법률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제 김태형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부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 김태년 원내대표 의견이고 뭐 대선 주자들이 얘기한 건데 하여튼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거죠. 부동산 문제라든가 수도권의 집중 현상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고민과 노력의 하나 카드로서는 이해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서울이 조선시대 이래 수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전통성 또 정통성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 시대에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평양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서울이에요. 그죠? 한반도의 수도였던 서울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치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청와대와 국회는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옮긴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직종이라든가 뭐 업태를 옮긴다 그러면 모르는데 정치의 중심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좀 옮길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옮겨져 있고. 그런데 예. 국회와 청와대는 정치의 중심인데 정치의 중심이라는 건 국가 운영의 중심인데 이것은 인프라와 따라서 그것을 옮긴다는 건 굉장히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 관계도 있고 서울이요.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청와대와 국회가 옮겨간다. 그럼 공항 문제라든가 뭐 인프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걸 단기간에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물론 여권의 김태년 원내대표라든가 다른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특별법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문제는 개헌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위헌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분명히 반대할 겁니다. 이거는요.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이명박 서울시장,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야당이었지만. 예. 충청 민심 얘기하셨는데 수도권 민심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들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앞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뉴딜이 결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청와대도 만약에 이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끌고 간다면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집권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대정부 연설에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거명을 했기 때문에 당정 협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저는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청와대, 그리고 내각은 내각, 그리고 당은 당, 이렇게 삼각 체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해서 일단은 국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탕평 이것이 네. 국토 개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만 예. 이것이 수도를 옮기냐 옮기지 않냐 이것은 상당히 또 다른 측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성평가냐 정량평가를 할 때 정성평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주변적인 환경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양적으로만 계산하면 그래 수도가 대전으로 세종시로 내려간다면 예.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의 어떤 집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대전권으로 그리고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조선시대부터 이 수도라는 어떤 관습법에 의해서 지금 수도가 지금 서울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에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을 뭐 50년, 100년 만에 이것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은 상당히 임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왕조라든가 그것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임기 내에 이것을 해야 되는 조급심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만 이것이 2004년에 이미 실패를 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새로운 카드를 지금 왜 던질까? 저는 그 배경이 상당히 저는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 부동산 문제라든가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방 분권이 더 활성화된다고 보여져요. 예. 그것이 저는 중장기적인 대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 2018년 개헌에서 지방 분권화를 헌법에서 넣는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사실상 지금 뭐 중앙 정부에 예속화돼 있거든요. 조례만 돼 있는 것이고 재정과 어떤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자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각 지역에 예를 들면 진짜 재정과 예산이 독립돼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꼭 막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방송국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대학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인프라가 커지는 것이고 그럼 특색이 있는 도시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순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그건 빨리 특별법을 만들어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순치화된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오늘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야당의 김태형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지금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하나의 뭐 관심 돌리기 꼼수 아니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협조할 뜻이 없다라는 걸 지금 사실상 간접적으로 밝힌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까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세종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생각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야당의 협조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좀 당분간 더 추진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대로 이것이 뭐 꼼수라고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예. 이건 하나의 여권의 고민인 것이죠. 민주당의 고민이죠. 지금 수도권 과밀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누적된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타개할 거냐. 근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겹쳐 있으니까 이걸 중장기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서 나온 부분인데 논의가 진화될 건 전 사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나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한 번 또 위원이 헌재에서 나왔던 문제고 네.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 뭐 논의는 하겠지만 하여튼 뭐 진행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고요. 계속해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좀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는 보존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논란을 일단락했어요. 일단락했고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태릉군 골프장 부지가 나왔고요. 각 곳에 있는 이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좀 발굴해야겠다라는 이제 공급안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공급안은 어떻게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태릉 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효성이 있고 실효성도 있고 예. 단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상당히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안 돼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육사가 있고 옆에 태릉생수촌이 있는데 그 문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져요. 네. 육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들이 출퇴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전향적인 방어를 하게 되면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약 2만 채 정도, 예. 3기 신도시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빨리 시작할 수 있다. 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툭툭 김진표 의원이 또 골프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 툭툭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물론 TF가 구성돼서 하겠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종합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겠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재건축 문제도 포함해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자꾸만 시장에 알려주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로 종합적인 부분들이 좀 조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장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유력 택지 후보지가 태릉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무역전시장, 서울 주택도시공사 부지, 잠실, 또 탄천 유수지 이 곳곳에 이제 국유지를 한마디로 이제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서울의 집값 공급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단편적인 그리고 임기응변적인 네. 그런 대책이 아닌가. 그린벨트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지금 봐왔지만 서울의 25% 정도가 그린벨트인데
이것은 녹지 공간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시민의 허파고 그리고 산업화 단계에서 발달하는 것을 이가 근대화하면서 소위 말해서 문화라는 공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숲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태능 뭐 2만 호 정도 건설해서 입주시킬 수 있다. 2만 호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자가 140만 명 정도 되는데 예. 아무리 30만 호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족한 상황인데 태능 예를 들어서 그 태능 육군사관학교라든가 그 일대 그리고 뭐 또 그 기타 지역의 25% 정도의 녹지 공간을 일시적으로 이것에서 주택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공급하면서 2만 호를 예를 들어서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 주변의 지가는 훨씬 더 크게 뛸 것이다. 예. 그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면은 저는 참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강남이면 강남,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에서 물론 이것은 뭐 지금 통합당이라든가 보수 정권에서 했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다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집값을 잡아야 되긴 잡아야 되는데 뭐 세금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이제 공급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이 많다 보니까 뭐 홍남기 부총리도 이달 말까지 공급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국토부 공무원분들이 아마 안을 다 갖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역대 정권마다 다 달랐고 또 계속 나왔고 예. 또 반복됐고 그런 부분인데 아마 국토부의 데이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야죠. 잠깐만 정권 입맛에 맞게만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것을 국민적 이해에 맞게 그걸 도출해내야 되는데 지금 서울 지역만이 지금 이제 2017년입니까? 대책이 이제 김현미 장관부터 나왔는데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은 뭐냐면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규제책을 강화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급 문제라든가 시장에 대한 적응성을 고려치 않았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예. 시장에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생겨난 것인데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적응성 있게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장 문제도 있고 재건축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관의 활용 부지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정권이 너무 네. 서울 지역의 집값이 높은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예. 아니 인프라가 좋으니까 서울 시민들로 다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말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뭐 개발을 한다든가 인프라를 확충한다든가 이러한 분산적 정책을 하다 보면은 그쪽이 좋으면 글로 가죠 국민들이. 너무 서울 지역 집값 뛴다고 높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이 차분하게 중장기적인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 지금 뭐 22번째 나왔고요. 이번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린벨트 문제까지 이제 건드리게 됐는데 일단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이제 오늘 공급 대책이 이달 말까지 나온다니까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당권 경쟁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박주민 최고위원이 이제 당권 도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낙연 의원하고 김부겸 전 의원하고 이렇게 3자 구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자 구도가 되면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질까요? 글쎄 저는 좀 의외라고 봅니다. 오히려 양자 대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국민적 관심이 지금 강하게 지금 어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쭉 강세로 이낙연 의원, 이낙연 후보죠. 이낙연 후보의 지금 김부겸 의원이 도전하는 형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권자라든가 당원들은 야 과연 원래 그렇습니다. 대세론이 형성되면은 그것이 이제 끝인데 대세론보다도 오히려 약자 편을 드는 것이 유권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게임의 논리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과 흥행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박주민은 왜 나왔을까? 저는 뭐 좀 전에 이 기사를 봤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예. 친문 측에서 내세운 것이 아닌가? 예. 그럼 저는 오히려 친문이 만약에 전당대회 결과에서 박주민님이 완주를 한다면 저는 뭐 중간에 한 분은 사퇴할 가능성도 있겠는데 예. 완주를 한다면
친윤의 결속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 예. 현재로서는 왜 박주민 의원이 지금 출마를 했는지 물론 본인은 자신 있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친문 주류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박주민 최고위원이요. 근데 지금 당권 도전주자들은 비문으로 이제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본인들은 이제 친문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비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친문 주류로 알려진 이제 박주민 최고위원이 도전을 하면서 어떤 당권 구도에 어느 정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친문 주류 세력 박주민 의원을 돕는 세력이 친문에도 이제 많이 분화가 되는 것 같아서요. 아, 예. 예. 어떤 세력이 도울지는 제가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뭐 이낙연 의원 돕겠다는 친문 세력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죠. 또 김부겸 예, 예. 의원을 돕겠다는 세력도 있는 걸로 아직 정치권에 회자되는 얘기가요. 예, 그래서 예. 하여튼간에 박주민 의원은 아무래도 좀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들 이런 층들에서 지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결과는 좀 향후에 좀 진행되는 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예. 사실 근데 이번 당권 경쟁이 이 당권뿐만 아니라 차기 또 대선하고도 또 이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기 대선 구도에서 이제 새로운 변수라면 변수가 이제 사법 족쇄를 푼 이재명 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제 발언을 좀 약간 공격적이게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지지율이 또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 어떤 그 대선 주자 구도에도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 분들 많은데 자,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파괴적이죠. 이재명 지사는 파괴적이고 사법적 족쇄를 풀기 과정까지 국민들한테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가졌다. 이것이 오히려 강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수상하는 입장은 이낙연 지금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낙연 의원은 오랫동안 대선 주자율이 50%까지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떠 있고 대선 주자가 오래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국민들은 당원들은 실증을 느낄 수가 있고 예. 새로운 파괴적인 사람을 상당히 원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속성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하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이런 어떤 인식이 있고 물론 뭐 전국 정당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우리가 지역주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DJP 공동정권에서 JP라는 김종필 총재라는 그런 분들에서 충청과 연합을 해서 대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PK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PK이고 민주당 후보들은 다 호남 이외의 분이 나와서 지금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어떤 정치가 지역 구도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으로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로 경상도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은 광주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도적인 측면에서 유권자들 그리고 당원들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누가 과연 대선에 나가서 이길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쫓는 자가 훨씬 앞설 가능성도 있고 지금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드라이브 예. 그리고 지금 뭐 기본소득 물론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유럽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실패한 정책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유권자들한테 호감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발언 중에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내년 재보선 때 예. 민주당은 이제 서울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이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낙연 의원이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왜 미리 싸워야 하느냐 이러면서 좀 약간 무공천 주장에 대해서 비판성 발언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이게 충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제안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 여기에 대해서 득과 실을 따진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 불가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 불가한 문제다. 이 집권 여당이 예. 민주당이 특히 가장 다수당이 대선을 앞둔 다음에 그 전해에 뭐 부산시장 하나면 모르겠어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안 낸다. 그거는 집권 여당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리고 정당 정치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마치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족쇄처럼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당원 당규.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당원 당규를 자세히 보면요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지사 뭐 그런 직위를 선출직을 상실했을 때는 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게 누구죠? 저 혁신위원회 때 저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혁신위원회에서 만든 안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물론 지켜야 됩니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이게 코에 걸면 코걸, 귀에 걸면 귀걸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건 성추행은 아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예. 야당이 아닐 수. 이게 도덕적 명분성이 좀 강하고 추상성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해찬 대표가 전당대회 때 이 당원 당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치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봅니다. 차기 네. 지도부에 넘기지 말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 같이 내년 가서 또 그러면 이거 갖고서 옥신각신 하다가요. 그냥 논란만 증폭될 것 같아요. 네, 장성호 교수님은요? 글쎄, 근데 민주당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당하고 이제 보궐선거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한테 후보 내지 말라고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예. 물론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는 이런 조항이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이 당 대표 했을 때 이런 조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부정부패 등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했을 때 여기서 이제 등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부정부패뿐만 아니고 기타 사유로 이렇게 이제 해설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물론 이것을 전당원 투표 붙일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전당원 투표로 붙여서 후보를 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여기에서 이제 당원 당규 개정하는 것은 저는 국민 보기엔 좀 낯뜨겁다고 생각이 들고 전당원 투표를 해서 후보를 낼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차순위로는 무소속 친여 성향 무소속 후보를 해서 당선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편법을 쓴다고 하면 그러나 여기에서 만약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해서 만약에 그때 내년 4월 7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까지 지금 현재의 지지율 추세를 보면 집권여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랬을 때 만약에 전당원 투표에서 후보를 내서 만약에 여기에서 보수 야당한테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럼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을 뿐더러 차기 대선까지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신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칙과 신뢰. 신뢰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그대로 법처럼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인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거대 여당이고 현 대통령께서 당대표 때 만든 이런 규정은 이것을 당에서는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민주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2달 전보다 거의 한 5%포인트에서 10%포인트 이상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이제 앞으로 또 여론조사가 추가로 계속 나올 텐데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 이 양강 구도가 계속 갈 것으로 보십니까? 앞으로 저는 대권이 한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직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 롤러코스터를 굉장히 탈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야당 후보가 또 누가 되냐에 달라지고 그런 변수는 많은데 현재 이재명 지사의 이 상승은 왜 흥미로우냐면 관전 포인트에서 이낙연 의원의 당권 도전과 어떤 변수 영향을 미칠 건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과연 이제 상당히 순조롭게 큰 대세로서 대선을 갖고서 이길 거라고 낙관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올라가면서 당권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낙연 지사의 대세론에 의해서 당권이 이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저는 단계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급변하는 또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님 그리고 장성호 건대 행정대학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